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자 다 아는 남자 혼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조 쿠빌라이의 뒤를 이어서 즉위한 원송종과 카이두의 세력 전체의 운명을 건 결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쿠빌라이 시대가 마감되고 이어진 원송종 시대의 초기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반대파의 작은 저항을 이겨내고 바얀의 지지를 통해서 새로 즉위한 성종은 즉위 초기에 가장 큰 위협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쿠빌라이 이래 최대의 적대 세력이자 중앙아시아의 칸으로 군림했던 카이두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카이두는 쿠빌라이라는 거목과 40년 이상 적대하면서도 세력을 온전히 유지할 만큼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카이두가 이렇게 세력을 보존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정도의 대표적인 노하우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반쿠빌라이 연합전선의 구축이었습니다. 쿠빌라이의 반대파를 적극적으로 포섭하고 또 이간책을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계속해서 확장해 갔는데요. 원나라가 칭기스칸의 아들 중 툴루이 계통의 국가였기 때문에 카이두 본인의 계통인 오고타이게 인사를 가장 우선적으로 포섭할 수 있었고, 쿠빌라이와 대칸 자리를 다퉜던 쿠빌라이의 동생 아리크부케의 인척들을 자신의 세력권으로 합류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쿠빌라이 이전 때의 대칸인 몽케칸, 정권이 교체가 되게 되면은 이전의 기득권을 잡고 있었던 세력들은 자연히 다음 대칸과 정치적인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까지 포섭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큰 세력을 가지고 쿠빌라이와 적대했던 군벌, 예를 들면 만주 지역의 나얀, 이런 인물들까지 폭넓게 회유를 하면서 원나라 조정 내부에서도 내분을 획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쿠빌라이 연합전선의 구축과 함께 세력의 약화를 막는 위험의 회피가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치고 빠지게 고수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 카이두는 주로 원나라의 공격을 펼칠 때 고비 사막 북쪽과 카라코룸의 방위를 맡고 있었던 진왕 카말라, 그리고 변방 방위를 맡은 원나라 황실의 주요 인척, 이런 사람들 위주로 공격을 하다가 중앙의 사령관이나 쿠빌라이가 원군을 이끌고 북방으로 오게 되면은 후방으로 재빨리 철퇴하는 그런 약삭빠른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만만치 않은 카이두를 상대하느라 쿠빌라이도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그럼 그 뒤를 이은 성종의 대는 어땠냐 하면은 예상외의 성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성종이 북방에 파견한 투투카라는 킵차크의 장수가 카이두의 핵심 노하우를 파해하게 되는데요. 그 핵심 노하우였던 반쿠빌라이 연합전선 구축, 이걸 어떻게 파해했냐면은 곳간에서 인심나는 전술로 파해를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정치적인 입장은 일시적이지만 부귀영화는 힘이 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오고타이게, 아리크부케게 이렇게 쿠빌라이와 아주 강하게 대립적인 입장에 있었던 정치 세력들은 세대가 지나도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장을 상대적으로 고정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의 측근 세력, 그들의 동맹 세력은 자기가 어디에 줄을 설지 상당히 유동성을 가지고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중요한 거는 그들에게 보장되는 부와 지위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원나라는 50여 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 오고타이 칸국과 커다란 부의 격차를 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점차 카이두와는 보장할 수 있는 권익의 사이즈가 달라졌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스포츠 선수들도 아무리 팀이 전통적으로 좀 마음에 들고 그 팀의 문화가 좋아서 남고 싶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높은 급여를 보장해줄 수 있는 그런 팀이 있다면은 그 팀으로 이동하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투투카는 이런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어가지고 투항하는 인사들을 원나라 조정으로 안내해서 성종과의 아련을 주선하고, 이 성종과 아련하는 사람들은 뭔가 섭섭지 않게 한자리를 주거나 커다란 부를 약속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카이두를 등진 세력이 원의 성종에게 항복하는 현상이 점점 가속화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몰락이 가속화된 시점에서 카이두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크게 제약되게 됩니다. 연합을 구축하기 위해서 세력들을 회유하기 위한 대결에서 크게 열세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반하기 시작한 세력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의 변경을 공략하면서 퀘르키즈, 황제의 사위까지 생포하고 참수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지만, 이거는 정말 지엽적인 군사적인 성과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점점 더 카이두에게 반감을 가진 세력들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카이두는 원의 변경을 공략하는 이런 수가
잔수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이런 잔수를 통해서는 국면의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원의 성종에게 크나큰 군사적인 타격을 안겨줌으로써 상황을 크게 반전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세력이 이반을 하긴 했지만 아직 자기 주변에 붙어있는 커다란 줄기 같은 핵심 세력들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리크부케의 천한 멜리크 테무르, 그리고 자기 휘하에 있었던 차가타이 칸국의 두아, 이런 세력들을 동원해가지고 전면적인 결전에 나서게 되는데요. 그 상황을 상황극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두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동맹 세력이 크게 축소되자 크나큰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1301년 그는 오랜 고민 끝에 원성종과 건곤일척의 일전을 벌이기로 결단했다. 카이두는 이를 위해 자신이 직접 봉군을 이끌고 아리크부케 가문의 대장인 멜리크 테무르, 그리고 차가타이 칸국의 칸 두아까지 참전시켜 여태껏 자기가 수행한 전쟁 중 최대 규모의 결전에 나섰다. 카이두가 툴루이게 칸과 대립하기 시작한 지 5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 사실은 첩보를 통해 원성종 테무리가 진왕 카말라에게 파견한 장군 위치차르에게도 전해졌다. 그는 칭기스칸 휘하에서 내정과 대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한 칭기스칸의 사준, 그 집단의 일원이었던 보로클의 손자였다. 위치차르는 카말라에게 카이두의 출병 사실을 알렸다. 카말라님, 서둘러 카이두의 대군에 대응할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카이두가 마음이 급하긴 급한 모양이군. 위치차르 장군, 그동안 열심히 군을 정비하였으니 카이두의 군대를 능히 물리칠 수 있을 것이오. 너무 심려치 마시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진조광들의 투항으로 사기는 충천한 반면 실상 우리 북부 주둔군은 나태해지고 기울도 느슨해져 있습니다. 대칸께서 이 위치차르를 보내신 것도 그 때문인데 제가 부임한 지 몇 달도 안 돼서 카이두가 우리의 아픈 곳을 찔러오는군요. 카이두는 아마도 이대로 있다가 참여하는 것이 두려웠겠지. 어쨌든 일단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어찌하는 것이 좋겠소? 우선 카이두가 수많은 장수와 대군을 몰고 전쟁에 임하는 만큼 우리도 카이두 연합과의 회전에 임하여 상대의 움직임에 보다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군, 좌우익의 세 부대에 더해 두 갈래의 예비대를 추가로 운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군이 위기에 몰렸을 때 지원하고 승세를 더욱 굳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좋아. 그렇게 하도록 함세. 중군은 내가 맡고 좌우익은 차남 예순테무르를 보좌하는 부장들에게 맡길 것이오. 그리고 위치차르 자네가 예비대를 맡아주게. 후방에서 전황을 살피다가 전방의 아군이 위험해지거나 승세를 타면 적재적소에서 지원해주도록 하게. 그러면 서둘러 결전을 대비해 군사를 조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칸께도 원군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그래야겠지. 내가 전령을 파견하도록 하겠네. 카이두의 대군이 동방의 카라코름을 향해 노도와 같이 진격할 무렵 원성종 테무리에게 북방의 병고가 전해졌다. 테무리는 중신과 친족들을 소환해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전령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번에는 카이두가 우리와 끝장을 볼 심산으로 보이더군. 상황이 급박한 만큼 서둘러 중원군을 파견해야 하는데 나는 무용이 뛰어나기로 이름난 나의 조카 카이잔이 적임자일 거라고 보네. 카이잔, 자네가 가줄 수 있겠지? 여부가 있겠습니까? 젊고 굳센 사냥개인 이 카이잔이 늙은 늑대 카이두의 목을 끊어 대칸 앞에 가져오겠습니다. 믿음직스럽군. 대신 이정태도 이의가 없겠지? 저도 카이잔님이 증원군의 대장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 이정태도 카이잔님을 따라 종군하여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저도 카이두와의 결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노신의 마음은 갸륵하나 연로한 자네가 직접 전투에 참여하도록 할 순 없네. 기공의 충심은 잘 알았으나 더는 무리하지 말고 뜻을 굽혀주면 좋겠네. 대칸의 배려는 잘 알았으나 그래도 신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다못해 카이샤님의 사소한 군무라도 맡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 정 그렇다면 원정군의 뒷받침을 맡기도록 하겠네. 모든 부대의 둔전을 관장하고 아울러 후위를 맡아 카이샨을 지원하도록 하게. 또한 그 충정에 대해 교초 5만관을 하사하도록 하겠네. 신의 작은 소망은 그저 보탬이 되고자 한 것인데 오히려 은혜를 입게 되는군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카이샨, 그대에게는 킵차크, 아스, 칸글리 부족의 신의 군단을 주어 지휘하도록 하겠네. 그들은 이름난 강병들이니만큼 기대에 부응하도록 해주게. 대칸, 그러면 즉시 부족군을 이끌고 이정태 장군과 함께 출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샨과 이정태의 증원군은 서둘러 북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후이 이정태의 한쪽 군대가 야생마강 일대까지 도달했을 때 성종 태무리의 어명을 받은 이정태의 전령이 카이샨에게 달려왔다. 카이샨 장군! 후이의 이정태 장군에게 대칸의 어명이 내렸습니다. 그 어명에 따라 이정태 장군이 군마를 보내오셨습니다. 군마? 일단 대칸의 어명부터 전하게. 전령이 전한 성종 태무리의 어명은 다음과 같았다. 내가 거듭 생각해본 결과 아무래도 이정태 장군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편이 좋겠소. 다만 카이샨에게는 군마 한 필이 아쉬운 상황이니 이정태 장군이 이끄는 한쪽 군대의 군마는 카이샨 군대가 모두 몰고 가도록 하게. 다만 그 말에 얹힌 안장, 마구, 그리고 식량은 반드시 불살라버리도록 하시오. 이게 무슨... 그렇군. 대칸께서는 속전속결을 주문하시는 것이로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우리도 충분히 서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 군대의 군마를 우리가 양도받는 것은 전력 보강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허나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왜 소중한 무구와 식량을 불살라버리라고 하시는 겁니까? 폐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모르겠나? 우리 군이 서두르고 있기는 하나 연로한 이정태 장군이 후위에 계시니 힘을 다해 진군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네. 게다가 대칸께서 군마는 더해주시고 무구와 식량은 불사르라 하신 것은 징기스칸의 예를 따라 거추장스러운 안장과 마구를 떨쳐버리고 가벼운 몸놀림으로 북방의 전투에 임할 것을 주문하신 것이네. 터럭 하나라도 빨리 떨어버리게 되면 그만큼 북방에 빨리 도달할 수 있겠지. 그렇군요. 우리는 식량으로 줄임배를 채울 틈 없이 카이드의 피와 살로 줄임배를 채워야 할 것이야. 지금부터 전속력으로 북방으로 향하겠다. 모두 나를 따르라! 한편 그 무렵 카이드의 연맹 세력은 세 갈래로 나뉘어 진군하다가 카라코룸 인근에서 합류하였다. 착실하게 수행한 분진합격 전략의 성공이었다. 이윽고 카이드의 본군, 멜리크 테무르, 그리고 두아의 군대는 카라코룸 인근에서 드디어 진왕 카말라가 이끄는 원나라의 군대와 정면으로 대치하게 되었다. 드디어 진왕 카말라의 목을 베고 카라코룸을 공략할 시점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적에게 협조하는 세력을 착실히 쳐부수면서 왔기에 카말라와 그 부장들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테무리가 보낸 원군도 아직 도착하지 않은 지금이 공격의 최적기입니다. 이번 전투에서 진왕 카말라의 본군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괴멸시키도록 하겠다. 그대들은 이를 위해 내가 이끄는 본군과 함께 카말라의 본군에 협공을 가해줘야 할 것이야. 우리가 노리는 것은 오직 카말라의 목뿐이네. 그렇다면 누가 카말라의 부대에 성공을 가하겠는가? 테무리의 사위 괴르키즈를 생포하여 그 목을 벤 것이
투하가 아닙니까? 그가 성공을 가하고 제가 뒤이어 파상공세를 가한 뒤 가이두칸께서 쐐기를 박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거 참 명안이로군. 두아도 이견이 없겠지? 네, 그렇습니다. 칸의 뜻대로 하시죠. 참, 멜리크 테무르 제멋대로 나를 선봉장으로 떠밀었군. 이렇게 된 이상 군말 없이 전장에 나서야겠지만 눈이 돌아간 카이두에 휘말려 구태여 목숨을 바칠 이유 따윈 없는데 걱정이 되는군. 좋다. 적의 원군이 당도하기 전에 파상공세를 통해 카말라의 목을 베겠다. 다소 무리하더라도 적의 원군이 당도하기 전에 카말라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겠다. 이튿날 전장에서 대치한 양군은 먼저 경기병의 공시로 격전을 개시하였다. 양군은 맞은편의 상대에 대적하여 일렬의 대열을 유지하며 한동안 화살을 마주 쏘았다. 그러다가 카이두가 좌우익을 넓게 펼치며 카말라의 좌우익을 감싸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카말라가 좌우익의 대장에게 명령을 내렸다. 적이 우리를 에워싸리는 모양이다. 고의돼서는 안 된다. 우리도 대열을 넓히며 침착히 응전하도록 하라. 그렇게 얇고 긴 대형어로 사격을 주고받던 양군. 그런데 갑자기 카이두의 경기병 대열이 양쪽으로 갈라지며 후측방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카말라의 경기병 대열도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대열을 따르면서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흐트러진 틈새로 카이두의 동맹 두아가 이끄는 중기병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적의 경기병 대열이 우리 경기병의 꼬임에 따라 흐트러지고 있다. 이 틈을 놓칠 순 없다. 좌우로 넓게 늘어서 흐트러진 적을 돌파하고 카말라의 본군을 공격하라. 그러자 두아, 멜리크템으로 거기에 더해 카이두의 중기병까지 카말라의 본군에 파상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다. 한편 후방에서 대기하던 위치차르의 부대는 잠시 위태로운 지경에 몰리는 카말라 부대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에 휘하 부장이 위치차르에게 출격을 촉구했다. 위치차르님, 카말라의 부대가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간은 버티겠지만 이대로는 아군의 괴멸이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서둘러 구원을 가시지요. 잠시 기다려라. 원군인 카이샤님께서 깁차크, 아스, 칸글리의 부족군을 이끌고 이 전장에 거의 당도하셨을 것이다. 어젯밤쯤 우리 군의 포진을 전했는데 우리 군의 포진을 보신 카이샤님께서는 카이두를 사로잡을 기책이 있으니 자신이 명적을 쏘아 신호할 때쯤 예비군을 이끌고 전장을 휘저어달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군요. 부디 카말라님의 본군이 그때까지 잘 버텨줘야 될 텐데. 그나저나 신호가 올 때 적진을 어떻게 공략하면 되겠습니까? 적은 현재 아군의 본군을 집중 타격하고 있네. 그 기세에 눌려 아군의 좌우군도 본군의 보조에 치우쳐 있는 상황이어서 아군의 전열이 전반적으로 좁고 깊게 형성돼 있네. 우리는 교전하는 군대들을 우회해 적의 후측방으로 진군할 것이다. 거기에서 적의 배후를 급습하겠다. 위치차르가 자신의 예비대에 전술을 하달했을 무렵 어디선가 연달아 발사된 명적 소리가 위치차르의 귀에 들어왔다. 그 명적 소리를 들은 위치차르는 창을 쥐고 군사들에게 명하였다. 좋다! 출격이다! 지금부터 우리 예비대는 적진 깊숙이 들어가 적의 배후를 찌르도록 하겠다. 승세를 잡았다고 믿고 있는 카이두의 뒤통수를 때려 승리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모두 나를 따르라! 위치차르의 군대는 격렬히 교전하는 카이두와 카말라의 군대를 피해 카이두의 군대의 후측방까지 도달해 적에게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기 시작한 카이두의 군대는 점차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다. 카이두의 군대는 완전히 포위당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위치차르의 부대를 저지하였다. 불사, 이제 조금만 더 공격을 가하면 카말라를 사로잡을 수 있는 시점에 적의 원군이라니. 이대로 적의 공격을 허용해서는 협공을 받게 되고 만다. 적의 급습에 침착하게 대응하며
적의 움직임을 저지하라. 그때 카이도의 군 후방에서 다시 한번 명적 소리와 함께 맹렬한 말발굽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원나라 중앙에서 킵차크, 아스, 칸글레의 부족군을 이끌고 카말라의 원군으로서 북상한 카이샨의 군대였다. 아니 저것은 원나라의 원군인가? 설마 방금 나타난 원군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인가? 이대로 적에게 포위될 순 없다. 필사적으로 활로로 뚫어라. 새로운 군대의 출현으로 카이도의 군대가 공황 상태에 빠져가는 사이 원군으로 출현한 카이샤는 부장들에게 침착하고 단호하게 명하였다. 늙은 늑대가 그물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 그물을 묶어 늑대를 잡아들일 차례다. 한 놈도 도망갈 수 없도록 카이도의 세 갈래 군대를 철저하게 보유하도록 하라. 이번 싸움의 목적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다. 여기서 반드시 카이도의 목을 베어 긴 싸움을 끝내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싸움에 임하도록 하여라. 카이샨이 카이도군의 후방을 완전히 차단하고 수세에 물렸던 카말라마저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자 개전 초기 크게 승세를 탔던 카이도의 진영에는 어느새 대패의 기운이 가득해졌다. 원나라 군대에 완전히 포위되어 장수들마저 하나둘 목숨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카이도와 두아마저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 카이두칸, 차가타이의 후에 두아님이 큰 부상을 입고 간신히 전장을 이탈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두아는 이 아수라장에서 벗어났구나. 군사들이여, 이번에는 이 카이도를 구해다오. 카이도는 간신히 혈로를 뚫은 장병들에 의해 포위망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가 입은 상처는 지극히 깊은 것이었다.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왔음을 직감한 카이도는 길 위에서 짧은 생각에 잠겼다. 길고도 긴 싸움이었다. 쿠빌라이와 나는 권력, 주도권에 대한 집착만 놓고 보면 거울을 마주보듯 서로 닮아있는 두 사내였어. 그는 남방에 돼지 흉내를 내었기에 용포를 입고 대도에서 숨을 거두었고, 이 나는 초원의 일이기에 털을 치렁치렁 두르고 길 위에서 삶을 마감하는구나. 땅 위에서는 둘도 없는 원수였으니 푸른 하늘에서도 당분간은 말을 못 썼겠군. 그래도 일단 말문을 트면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상대가 되겠지. 푸른 하늘이여. 카이도가 결전에 나서서 한때 카말라의 군대를 격렬하게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결국 위치차르의 분전과 카이샨의 원군의 활약으로 인해서 결전은 원나라의 대승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좀 더 생동감 있게 전투 상황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사료에 묘사되지 않은 부분들을 각색으로 좀 추가를 했었는데요. 엄밀하게 사료에서 묘사된 부분만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사료의 내용을 통해서 앞서의 상황을 정리하고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원나라가 카이도의 동맹을 이반시켜가지고 자기 편으로 착실하게 끌어들이고 있었음에도 진왕 카말라가 이끄는 군대는 기강이 차츰 해이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먼저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원의 중앙에서 성중이 파견한 장군이 바로 칭기스칸의 사준 중 한 명인 보로클, 그의 손자인 위치차르였습니다. 이 위치차르가 파견된 거하고 같은 해인 1301년에 카이도는 그간 원나라의 해이해진 방비를 눈치챘는지 아리크 부케의 둘째 아들 멜리크 테무르, 그리고 차가타이 칸국의 두아, 이런 거대 세력들을 이끌고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카말라는 카이도의 군대와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군을 5개 부대로 나눴고 그중 3개의 부대의 장이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카말라 자신, 위치차르, 그리고 카말라의 아들인 예순테무르가 기록에 남아있는데요. 근데 사실 예순테무르는 당시에 9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이에 전군을 지휘했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예순테무르의 지도역으로 보좌했던 장수가 예순테무르를 대행해서 전투의 지휘를 맡지 않았을까,
그게 더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 상황극에서는 굳이 예순테무르를 지휘관으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전투 초반에 카말라는 카이도의 군대에 고전하게 되지만 위치차르가 직접 창을 들고 중기병을 이끌고 적을 돌파했다는 이 기록도 원사 열전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파가 성과를 거둬서 적의 후방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원군인 성종 테무르의 조카 카이샨의 활약으로 카이도하고 차가타이 칸국의 칸인 두아가 모두 상처를 입고 후방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두아는 본국으로 철퇴하는 데 성공하게 되지만 카이두는 결국 전쟁에서 입은 상처 때문에 사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번외로 역사서에 남아있는 기록을 조금 묘사하긴 했는데 한족 출신 장수 이정태가 이 당시에 출진을 요청을 해가지고 잠시 종군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원나라 성종의 염려로 인해서 다시 물러나면서 카이샨에게 군마를 지원해주는 장면도 역사서의 기록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 전투가 일어난 지 한두 해 후에 이정태는 병사하게 되고 또 당시에 굉장히 고생했던 진왕 카말라도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들인 예순테무르가 진왕의 자리를 잇게 되는데 이때 예순테무르가 10살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섭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모든 걸 걸고 결전에 나선 카이두가 원나라의 카이샨의 부대에 대패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카이두의 사망 이후에 오고타의 칸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방송에 추가하려고 했었는데 그 내용도 나름대로 중요도를 가지는데 이 방송에 포함하면 그 내용이 좀 희석될 것 같아서 카이두의 죽음 이후에 이어진 오고타이 칸국의 운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꼼꼼하게 묘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